네, 9월 5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지의 인터뷰입니다. 화제의 인물을 모시고 정치 현안 제대로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의 스튜디오에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멋있어요 집이. 네, 작고 소중한 스튜디오라서 보통 처음 오시면 굉장히 당황하시거든요. 전혀 당황되지 않고요. 부러워요. 그리고 이 스튜디오도 좋지만은 이 회사가 예. 이제 있는 건물이 물론 저 시사인권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가톨릭 출판사 빌딩입니다.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이 좋네요. 네. 느낌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사인 유튜브 출연은 처음이신데요. 원샷으로 구독자분한테 한번 인사 겸 출연 소감 요 카메라이거든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와서 이렇게 뵙습니다. 우리 시사인 좋은 매체죠. 우리 시사인 대표 이수기 대표님과도 오래됐고. 이수기 대표 인사 바로 전하겠습니다. 아주 아기 때부터 알았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이렇게 와서 처음 인사드리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네, 저희 댓글창에도 갓민석이라고 하면서 환영의 인사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석 최고위원님 화이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축하 인사를 뒤늦었지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등 예상하셨었나요? 1등 할 거다라고 생각은 했었죠. 1등을 목표로 해서 1등으로 가자. 네, 처음에 조금 중간쯤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시점, 그러니까 초반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1등을 하겠지 하는 그런 기대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죠. 네. 네. 다행히 이제 당원들의 종합적인 판단이 있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석 최고위원이셔서 이제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 할 때도 이제 발언이 빨리 나오셔가지고 그 메시지들을 기자들도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계엄 이야기가 더 좀 커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좀 뒤에 먼저 여쭤보고 사실 그 계엄 이야기를 먼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더 대형 뉴스가 있어가지고 이걸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더 대형 뉴스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네요. 내일도 더 큰 뉴스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네. 그러니까 또 김건희 여사가 이 생각이 저는 뉴스를 보면서 들던데요. 뉴스토마토 보도 아침에 보셨죠? 네, 의원님. 봤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4월 총선 당시에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라는 메시지 보냈다라고 하는 의혹이거든요. 대통령실은 우선 공천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뉴스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아마도 대략 아주 디테일은 잘 모르겠지만은 대략 이렇게 현실과 유사한 이야기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뉴스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놀랍지 않고 안 놀라셨어요? 네, 그럴 법한 일이고 뭐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 뉴스가 나왔다는 것 이 시점에 외화됐다는 네, 그것이 이제 슬슬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런 정도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슬슬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권력의 누수라는 건가요? 저런 정도의 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그런데 뭐 지금 계엄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파악하고 있는 이제 것들이 하나씩 나오고 이제 뭐 가령 그런 것처럼 제보 받으신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뭐, 외화된다. 그런 것처럼 그 중에 저것은 비교적 덜하기보다는 이제 정치권에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데 당사자들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또 오픈되기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예. 저런 것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뭐 사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저게 이제 요 타이밍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골고루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예고라는 말씀이시네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저런 종류의 글쎄요 뭐 제가 뭐 그냥 추정의 기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더 나오거나 아니면은 나오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거나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관련된 보도들은 기자들도 이제 해당 텔레그램의 존재를 쫓고 있어가지고 예. 저희도 취재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김 여사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이 이슈만이 아니라 내일도 한 건이 더 있습니다. 네.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꾸려져서 명품백 사건 무혐의가 뒤집어질까가 관심사인데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그냥 그대로 될 가능성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무혐의가 그대로 갈 것이다. 네. 그런데 만약 거기서 뭐가 튀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 또한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권력의 누수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원래대로 하면은 다른 결정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당하지 않습니까? 기소해야 된다라는 의견.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검찰에서 덮은 거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로 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근데 그렇지 않은 조금 튀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 또한 아주 많이 놀랄 일은 아닌 것 같다 하니까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권력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작게나마 시작되는구나 하는 정도의 상황 아닐까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 경우는 그대로 덮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 쪽에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력 누수라고 하는 게 이게 레임덕이라고 하는 단어로 보통 표현이 되는데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계시는 거죠? 그 권력 누수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실 가보세요. 잘 돌아가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게 저렇게 아예 현실과 동떨어져 있구나. 이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분노일 거라고 보고요. 권력 내에 속한 분들의 뭐 다양한 공직에 포함하는 분들이 있겠죠. 대통령실이라든가 정부에 일하는 분들은 약간의 좀 열패감 같은 걸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여기서 그냥 무조건 좋다고 이렇게 있을 일은 아닐 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 우울증이라고 하는 말씀을 최고위원 회의에서 하셨나 보죠. 네. 제가 정치적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하고 사실은 좀 심한 얘기일 수 있는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봐도 정치적 우울증이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비교적 단어를 골라서 좀 고쳤습니다. 여러 개. 원래 고민하셨던 단어는 뭔가요? 증상을 행태로 고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우울증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 심리학에서 뭐 어떤 무엇의 뭐 5단계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뭐 현실 부정, 뭐 분노, 분노 조절 실패, 뭐 심리학 수업 때 나오는 고립 뭐 이런 것처럼 네 그거를 제가 보면서 정치적 우울증에서 현실 부정 그리고 경로 즉 분노 조절 실패 그리고 고립 그러면서 이제 고립 같은 경우가 한동훈이 미우니까 연찬에 내 우리 당에도 안 가. 그다음에 국회가 싫으니까 국회 개원식에도 안 가. 이게 사실은 본인은 뭔가를 밀어냈다, 거부했다, 상당히 좀 이렇게 나쁘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고립이죠. 정상적인 세상에서 스스로 가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계속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제가 행태라고 표현했죠. 원래는 처음엔 증상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이거 좀 바꿔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고. 근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은 저것이 극단적인 상태가 자기 파괴다. 그 정치적 우울증의 끝판은 자기 파괴다. 심리학적인 우울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관찰하고 진단하고 이렇게 대처해야 될 때가 됐다,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게 이제 계엄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해당 발언도 그것이 연결된다기보다는 뭐 그거는 그것과 다른 거지만 계엄론 얘기가 나온 상황은 어찌 보면은 정치적인 극단적인 어떤 것을 불사하는 뭐 이런 것이 되는 거겠죠.
네, 그 최고위 발언에 보면 오죽하면 그래서 국민들이 계엄까지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예, 주셨던 지금 것을 나오고 기억을 있는 해서 계엄론에 대해서 예. 이제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은 뭐 완전히 선동이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리고 제도 언론도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가서 근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나 민주당이 마치 근거를 못 대서 쩔쩔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공개 토론하자고 했고 오늘도 신원식 장관이 제가 국방위에서 이것저것을 짚었는데 네. 제발 그만 좀 합시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 이제 시작입니까? 네, 그래서 예. 이걸 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못 내서 우리가 괜히 뭐 위축되고 있지도 않고 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장난처럼 얘기했다가 이거 우리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쭉 이유 있게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제기를 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아까 말씀처럼 아무리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라도 제도 언론에서 마치 우리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들이대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볼 때 비교적 합리적인 이 판단을 하는 국민의 상당수가 걱정을 하시고 그럴 만한 세력이겠네. 지금 하는 걸 보면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김민석 최고위원님께서도 이제 수석 최고께서도 이제 나는 이제 근거에 추정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관련해 가지고는 뭐 지금은 좀 소위 말해서 좀 무언가를 채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쯤 공개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여러 가지를 공개를 시작했고요. 제가 그 박근혜 정부 탄핵 때 추미애 대표가 처음 얘기를 했던 계엄 관련한 제보를 그때 제가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저만 했는지 딴 사람이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한 것은 분명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방첩사 그 블랙 요원 리스트가 지금 다 노출된 나왔다. 거. 지금 우리 안보 위기를 그것도 보여주는 제가 단면이죠. 저희 쪽에서 제기를 했었죠. 군 쪽에 원래 이렇게 정보가 많으신 편이세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예.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렇습니다. 제가 농반 진반 얘기하는데 제가 국방위는 이번에 처음 소속이긴 한데 제가 제 지역구가 영등포인데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죠. 뭐가 상관이 있는지 몰라서 거기에 여쭙습니다. 공군회관도 있고 해군회관도 있고 전역 전직 군 장성 영관급 이상이 우글우글한 데입니다. 이 정보의 중심에 계시네요. 아마 지역구 의원들 가운데 군 출신이 아니고 또 현재 무슨 군 관련 여기가 아니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이 고위급 전직 이렇게 군인들과 많이 군집해 있는 곳에 제가 사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제가 꼭 그렇다고 해서 그 중에 누구에게 뭐 이러한 정보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다 감추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얘기했었지만은 제가 초선인가 재선을 할 때 장태환 장군 그 서울에 보면 장태환 장군 그분하고 같이 국회의원을 했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분이 국회의원을 정말 의원을 빨리 하셨네요. 김대중 대통령 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습니다. 아주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고문 받았던 후유증 이런 것이 있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삐쩍 말라 있었어요. 얘가 좀 옆으로 샜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할 적에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상황을 갖고도 판단을 우리가 뭐 전쟁이 난다. 상대가 침공한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세를 분석하는 판단도 있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대라는 걸 누가 첩보를 갖다 줘도 판단하는 경우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삼국지에 제갈량이 뭐 적벽대전을 할 때 남동풍이 분다고 누가 꼭 종이로 써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쭉 제기를 한 것은 전체의 정세에 있어서 동기가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계엄이라는 건 사실 극단적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근데 민주적인 헌정 질서를
와는 별도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권력을 내놓으면 안 된다라는 동기가 있을 수 있는 권력의 핵심들이 존재하고 예. 김건희 여사가 감옥 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 김건희 여사가 감옥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김건희 여사가 감옥을 가고 싶지 않다가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정세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 그것을 통해서 정세를 읽는 게 가장 핵심이다. 김건희 여사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정세를 바라보는 것이 많은 정세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접근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 네.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 일종의 피의자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핵심에 상당히 있고 예.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 아닙니까? 신원식 전 장관도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오는 경호처장했던 김영현 장관 후보자도 잠재적 피의자 아닙니까? 전화를 저도해서 휴가 중에 누가 걸어서 그 비서관과 통화했느냐. 그 최소한 연결 라인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즉 국민이 원하는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쉽게 말해서 박정훈이 잘못 아니면 박정훈이 아닌 사람들이 잘못이잖아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네네.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과 위법을 했던가 그렇지 않은 쪽이 반대쪽이 위법을 했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50%예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박정훈 대령이 정말 나쁘고 위법할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 않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잠재적 피의자에 있는 것이고 특검은 그걸 밝혀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핵심 라인에 있는 분들이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지금 김영현 후보자가 갑자기 장관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벌어졌을 때 그것을 움직일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고 그 플레이어들의 핵심이 군의 핵심 관계자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를 들어 가령 계엄령이라고 하면 발동 건의를 할 수 있는 라인이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모두 중앙고 그다음에 관련한 중요한 부대, 방첩사, 보안사, 특전사 중에 지금 방첩사 관련한 것도 그렇고 뭐 이런 등등의 핵심 라인에 그런 아주 일체화되어 있다는 그런 세력들이 착착착 배치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혹스러운 것이고 또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반국가 세력 문제인데 그 단어를 대통령이 사용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네, 그 한 번 쓴 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8번 썼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은 어느새 이제 저 사람들이 뭐 우리 보고 나치 선동 어쩌고 얘기하던데 마치 나치 선동처럼 국민들에게 자꾸 그냥 익숙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반국가 세력. 아, 오히려 그 말을 그렇게 씀으로써. 그런데 그 반국가 세력이 법률적 규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반국가 단체만 있죠. 네. 그건 이제 북한이 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용례 사용법에 의하면 북한도 아니고 북한의 어떤 추종 세력 내지는 파견 세력, 즉 간첩이나 이런 것도 예. 아닌 반국가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집합이 아니에요. 동일한 세력들. 그러면서 그 예를 든 것들이 반일 선동을 하는 세력,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세력, 왜곡된 역사 의식을 가진 세력,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는 세력.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아니 그게 지난 예. 8일 그렇죠. 한 예. 워딩 안에 다 들어있는데 예. 제가 만든 워딩도 아니고 예. 그냥 딱 윤석열 대통령 얘기예요. 거기에 적용을 그대로 해보면 종전선언 노래 부른 문재인, 반일 선동한 예를 들어 이재명, 친일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면서 왜곡된 역사식을 가진 이종찬 광복회장, 그다음에 후쿠시마 이런 거에 대해서 야 이거 위험할지 몰라 이런 거 퍼뜨리는 국민 중에 상당한 많은 사람들, 또 SNS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 유언비어라고 주장하는 정권이 그것을 하는 일반 국민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를 누적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 제가 장관 후보자한테도 물었는데 반국가 세력은 척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반국가 세력이 요러요러한 사람들인데 다 척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해 봐야 되죠. 왜요? 그러면 그것은 김영현 후보자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규정한 반국가 세력을 바로 적용하기가 찜찜하다 소리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그것은 법률용어가 아닌 것을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반국가 세력. 그런데 그것이 실제 계엄의 포고령 상황이 되면 반국가 세력은 다 척결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지금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소위 계엄령 주장에 대한 예. 우리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예. 우리 안 할 거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다 이런 거죠. 두 번째로, 2024년에. 아니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를 예. 얘기합니다. 아, 의지를 안 할 처음 거다. 안 한다. 시대가 다르다. 예. 두 번째 가능성은 국회의원 반이 요구하면 안 되는데 뭔 소리야. 예. 셋째, 이거 갖고 제기했던 계엄 문건이 무죄됐어. 이 세 가지 얘기예요. 다 틀린 얘기거든요. 어떤 점이 틀린가요? 첫째, 김영현 후보자가 계엄이 국민과 군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런 계엄이 있었나요? 5.18과 12.12가 국민과 군의 동의가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은 계엄이 불가능한 시대고 80년대는 그러면 계엄을 해도 되는 그런 시대였나요? 안 하겠다는 말만 어떻게 믿어요? 첫째 그렇고, 둘째, 국회의원 반이 요구하면 못 하는데 뭔 소리야. 거기엔 단서 조항이 있죠. 계엄법 13조에. 현행법은 체포할 수 있다. 네. 현행법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어떤 행위를 했거나 한 직후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여러 가지 예시가 있어요. 즉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위법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 그거에 해당하면 현행범이에요. 누군가 현행범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중에 4번, 예시 4번. 예.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불응했을 때. 그럼 다 현행범이에요. 불신검문. 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법적 규정이고 실제 실예가 바로 2017년 계엄 대비 문건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도 여소야대 국회인데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계엄 해제하려고 의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으니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포고령 한 다음에 포고령 위반, 모든 정치 집회가 포고령 위반에 해당하고, 아까 얘기했던 모든 상황 이런 거는 위헌비어다. 야, 김건희가 저 계엄 하라 그랬대. 하면 그 감옥 안 가려고 계엄 하라 그랬대. 집에서 혹시 그런 얘기하거나 누구한테 얘기하시면 수석 최고님 괜찮으십니까? 하면 다 위반이 되는 거죠. 가령 제가 예를 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더구나 그런, 자, 그것이 두 번째죠. 예, 마지막 이제 무죄 났다 이 마지막에 부분은 무죄 났다. 예. 그것은 무죄 났다, 기소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5년 동안 도망갔다가 윤석열 정권 때 들어와서 검찰이 무혐의 한 겁니다. 근데 뭘 무혐의 했느냐? 내라는 뭐만 무혐의 한 겁니다. 왜? 서류 만든 거 가지고 내라는 직접 실행할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위법적 문건을 만든 것이 직권에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라는 직권남용은 이제 1차 예, 재판 중이죠. 하고 있어요. 예. 게다가 그것을 만든 사람들, 실제로 군의 문건을 사극, 예. 그분들은 다 유죄가 났어요. 근데 본인들이 오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도 찜찜하니까 훈련용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은폐 의도인 거죠. 근데 법원에서 볼 때 이거는 은폐 의도로 이렇게 한 것 같다고 해서 그 부분 유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간 예. 이런 것과 쭉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거 말고 옛날 얘기 말고 지금 당장 뭐 의심되는 건 뭔데 그거 근거 아니면 뻥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중에 하나를 오픈한 겁니다. 그중 하나라고 하시는 게 지금 이제 경호처 예. 그 경호처장의 예, 공간에서 만난 공간 비밀 모임, 예. 예.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오늘 이제 할 수도 있지 무슨 소리냐부터 대통령 시작해서 경호를 위한 그냥 어떤 말이 안 모임이었다라는 되는 식의 거거든요. 이야기죠. 예. 예. 그 말이 안 되는 건가요? 예. 말이 안 되죠. 예. 그게 다 경호대책위원회 소속 부대도 아니고 그런 모임을 하려면은 예. 장관을 통해서 해야 되고 예. 공식 사무실이 아닌 거기서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비밀리에 예. 만날 이유가 없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거 했어야 했는데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관련한 전직 장군들이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이렇게 이미 얘기가 나왔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제가 신원식 장관한테 그래서 언제 한 거요? 그리고 그거 승인했어?
그러면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하니까 이제 그분들도 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찜찜했을 거 아닙니까? 공간에서 만났다라는 사실이 폭로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그냥 경호 관련해서 뭐 만날 수 있어서 내가 그냥 구두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구두로 언제 했는지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구두 지시 사항이 언제 정확하게 있었는지. 장관은 실제로 패싱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 말씀이신 답을 건가요? 못했고 틀린 답을 했고 그거 저도 굉장히 화를 냈고 예. 그러다가 다시 사과를 했고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원식 구두 장관은 승인했다는 당시 것도 예.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 군은 이런 등등의 일을 다 기록도 안 남기고 하는 그런 군이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 거고요.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여러 네. 개 있다 이 말씀이신 뭐 거네요. 하여간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될 때부터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편에서 일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제기하고 경고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리고 우리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능성과 그다음에 현실적인 가능성까지 다 일정한 최근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까지 포함해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목표는 경고를 통한 무산과 대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뭐 누가 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밝혀라. 우리가 그렇게 나이브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한 가지 제기한 것만 가지고도 답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답을 못 하고 있다. 근데 여당에서는 이제 계속 가지고 나온 논리가 이재명 대표의 10월 선거를 앞두고 그걸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 아니냐라는 코미디 얘기를 같은 하거든요. 얘기죠. 그거 뭐 방탄할 게 뭐 있어요? 이거 하면 무슨 방탄이 됩니까? 자기들이 총 다 쏴놓고서 그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재판부에서 하는데. 그냥 그건 쓸데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상관없고 쓸데없는 이야기다. 그러면 김재원 의원이 토론하자라고 제안했던데 혹시 김재원 토론을? 의원하고 제가 토론할 이유가 없죠. 제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적어도 거기에 책임 있는 직이라면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이나 그 정도 급은 돼야 되겠죠. 아니면 한동훈 대표나 그 정도 해야 되겠죠. 김재원 의원이 나온 생뚱맞죠. 뭐 5.18 막말하고 이런 분위기 여기에 지금 나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재원 최고가 아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받아쳤던 사람들과 토론하겠다. 이런 그렇게 말씀이신 하는 것이 이게 거네요. 국가 네. 중대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이 우리가 너무 근거 없이 얘기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충분히 다 이것에 과연 합당한 문제 제기인지 아닌지 토론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네, 국민 네. 앞에서. 예. 제가 방금 나온 소식 하나만 좀 업데이트 해드리면 아까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이제 다 이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당 공천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였으므로 국민의힘은 법률 검토를 거쳐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뭐 이래 쓸 것이다라고 제가 그래서 단정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것을 누가 공개한다면 그것의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부분은 당사자가 결국 밝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아까 그 기사의 구조상 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 직접 당사자와 또는 이 기사에 출처가 된 당사자의 이야기를 보거나 들은 분들이 어떻게 이제 입장을 취하느냐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 그 입장을 드러내면 내는 대로 안 되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사실과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아까 이제 굉장히 이제 전지적 피의자 시점으로 정세를 분석하면 이게 보이는 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이제 차상병 특검법이 굉장히 또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이슈다라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처리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큰 관심인데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미 한동훈 대표의 태도나 의지나 이런 건 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확인됐다고 보세요? 얘기해보고 그냥 덮은 거죠. 뭐. 안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안 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찾겠죠.
안 할 길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예. 그러면 22대 국회 안에 최상병 특검법은 통과가 어렵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뭐 꼭 그러다 뭐 한동훈 대표가 그런다고 해서 꼭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방법을 찾아야죠. 어떤 방법을 좀 찾으실지 살짝 알려주십시오. 수석 최고위원님이시니까요. 살짝 아직 예. 알려드리기 어렵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21대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과 마음을 더해 와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거부권이 행사될 때마다 굉장히 좀 실망감, 특히 정치 그러니까 효능감을 못 이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예를 들어 최혜병 특검만 놓고 봐서 최혜병 특검 빨리 통과시키자. 최혜병 특검을 통과시켰는데 8석이 모자라서 거부권이 되니까 혹시 한동훈 대표가 진짜로 뭘 좀 8석을 보태나 했는데 그 기대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거부권에 거부권이 쌓이니까 아유 이거 답답하니까 그냥 빨리 탄핵 발의하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구조상은 특검을 해도 거부권으로 막으면 탄핵 발의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검이 안 된다고 안 되는 답답함. 192석 야권을 만들어 놓고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히는 이런 답답함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냥 탄핵 발의하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탄핵이 통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의석 문제도 있고 헌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조급함으로 갈 거냐 아니면 포기로 갈 거냐 저는 그 두 가지 다 아니라고 봅니다. 어렵지만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더 그러면 이 상황을 헤쳐가거나 빌드업을 해갈 수 있느냐 하는 길을 찾아야죠. 네. 괜찮습니다. 예. 오늘 일정이 많으신 와중에도 와주셔가지고 예. 일정이 요새 사실은 총선 때 제가 상황실장을 해가지고 예. 저희 지역이 험지인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제가 이제 살아왔거든요. 예. 근데 총선 끝나고도 못 쉬고 그다음에 바로 또 전당대회 하고 끝나고도 지금 계속 이어서 추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 때 하루 이틀 좀 잠 좀 자볼까.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그럼 어떻게 평가하세요?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가까이서 또 보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가까이서 볼 일은 없고요. 네. 그래도 상대 파트너이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관찰은 대표의. 하죠. 예. 근데 뭐 가까이서 보는 건 아니고 국민들과 똑같이 보는 거죠. 근데 아마 국민들과 만날 접점은 없다. 예. 국민들 뭐 대표회담 할 때 이렇게 오면 보는 뭐 이런 정도인데 가까이서 보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근데 총선을 통해서 제가 총선에 어쨌든 실무 총괄을 해봤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좀 깊이 관찰할 시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대략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는 거는 조금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스타일이라고 파악하셨습니까? 총선에서 특히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그 정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이다? 굉장히 많은 말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생략되어 있는 말을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총선에서 저 정도 하는 정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총선 패배하는 저 정도이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상쇄되고 있다고 보진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당대표가 되면서 또 뭐. 총선 때 2조 심판론이라는 전략을 이제 많이 연구해서 낸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생중계 이런 걸 제시한 거 아닙니까?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굉장히 그러한 모습들이 즉자적이고 아니 뭐 그건 이제 깊이가 없다. 해석은 하신 거고 예. 저는 그냥 그렇게 읽었다. 그 정도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수석 최고위원님 모셔가지고 이 이야기도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결국은 정치는 또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10월 선거가 생각보다 좀 판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서울시 교육감도 네. 있고 그리고는 또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경쟁하겠다 이렇게 제대로 붙어보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서울시 교육감 선거 판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 공천은 아니긴 한데요. 우선 정당 공천은 아닌데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봅니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 조희연 교육감을 이렇게 낙마시킨 것이 왜냐하면 저는 그 판결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공익 무죄 사익 유죄 공익 유죄 사익 무죄 아니냐. 사익을 갖고 권력을 갖고 사익을 탐한 많은 경우들을 무혐의와 무죄로 만들면서 저거는 사실은 전교조 해직 교사를 살린 건데 공익적 관점에서 거기서 무슨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저런 것을 형식 논리로 저렇게 법적으로 재단한다? 참 좀 답답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눈으로 보나 정의의 눈으로 보나 현실의 눈으로 보나 참 답답한 판결이다. 이렇게 저는 네.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예정됐던 시기가 아닌 시기로 당겨지면서 재보궐선거를 10월에 하는 것, 그 타이밍에 맞는 그런 판결, 그러니까 선고 일자 지점을 보면서 그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뭐지? 예. 저게 참 결과적으로 보면 기습적인 판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서울시장과 구청장의 상당수를 국민의힘이 점하고 있는 이제 환경에서의 비록 정당 선거는 아니지만 선거이고 성격도 그러하고 결과가 또 향후 서울의 전반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서 중요한 선거죠. 예. 저희가 정당 공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당과 우리 당의 지도부와 그리고 우리 당의 당원들이 서울의 바람직한 방향을 놓고서 면밀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비교적 어떤 진보 개혁 또는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을 다 중히 여기는 그리고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이런 생각을 하는 어떤 후보자들이 모여서 단일화를 추구하는 이런 과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로서는 비교적 어쨌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 최대한 뭐 경쟁력이라고 표현한다면 경쟁력을 가진 그런 분이 잘 뽑혔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도 더 뭐 흔쾌하게 예.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정서적으로든 민주당이 함께 이렇게 그 잘 되어지도록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네. 걱정을 가지고 후보 결정 과정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단일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뭐 관건은 단일화일 수 있지만은 뭐 최종적으로는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단일화 트랙에 오른 분이 될지 어떨지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시민의 눈으로 볼 때 학생들과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관점과 요구를 두루 잘 반영하면서 시대의 흐름에도 맞으면서 그다음에 선거의 특성상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볼 때 다른 어떤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이 되는 것이 좋겠죠. 네. 호남 선거도 사실 피 튀긴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조국 혁신당이 월세살이까지도 이제 하겠다라고 선전포고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피 튀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정도 판세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아니 뭐 이번 보궐선거가 뭐 어떤 당적인 입장에서 뭐 피를 튀겨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럴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국 혁신당은 굉장히 결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이 전국이나 국가의 상황, 정치 상황이 보궐선거에서의 어떤 지역 선거에 이렇게 피를 튀게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서의 정치적 과제들이나 주제들이 정세가 너무 중대하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각 세울 시기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각을 세우냐 마냐 이거는 굉장히 부분적인 이슈고요. 그게 아니라 정치 일반 또 특히나 어떤 개혁 진보 세력, 민주 세력 일반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사안이 뭔가 그것이 여러 가지 최근의 현안들에서 드러나듯이 집중력을 가지고 이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제일 우선인 시기 아닙니까? 그것이 우선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보궐선거는 특히나 호남 선거 같은 경우는 그 무엇이 중한디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막 목숨을 걸고 뭐 피튀기게 할 만한 뭐 그런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네, 뭐 하나만 더 여쭈면 조국 혁신당에서는 계속 이제 뭐 뭐라고 고인물이 썩는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글쎄요, 뭐 그것은 호남만 놓고 본다면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호남에도 제가 이미 2번을 갔었는데 전당대회 직후에 끝나자마자 네네. 제일 먼저 저희가 가고 그 다음 주에도 갔는데 민주당이니까 찍어달라. 또 민주당이니까 찍지 말고 딴 당을 찍어달라. 저는 이거는 너무 올드한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비전을 갖고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비전이 있느냐, 그런 역량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렇게 보면 된다고 봅니다. 막 그것을 갖고도 뭐 너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뭐 그럴 일은 아니라고. 네. 이때 기자이다 보니까 선거가 다가오면 또 네. 관심이 더 많이 가고. 아니 저희가 예. 당연히 중히 보고 예. 모든 선거는 다 중히 보죠. 예.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는 거는 생각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네. 그럼 끝으로 이것도 여쭤보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비명계 원외인사 모임인 초일회가 본격적으로 세력화했다 이런 보도들도 있던데요. 아무래도 지금의 당 상황들을 좀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시는 것 같은데 뭐 다양성이나 역동성, 민주성이 사라졌다라는 식의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런 거는 이렇게 우리 당내에 속한 분들의 경우라면은 그거는 이렇게 경청하면 되는 거고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당을 떠난 분들이라면은 그것은 그냥 또 다른 그냥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크게 괴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사실 많긴 한데 또 시간 관계상 패스 네. 이렇게 넘어간 것들이 꽤 있는데 혹시 수석 최고위원님 저는 요 시간 이야기 많은데 네. 피곤하시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시간이 많으시다고. 그건 아니고요. 예. 혹시 뭐 꼭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여기 온 김에 이 좋은 데 왔는데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 뭐 한두 말씀 더 해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한 번 더 만날 그게 있나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이 뭐 세상 살면서 못 만날 이유는 없는데 또 그렇다고 지금 원래 그렇게 우리가 알고 만났지만은 만나 보니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서 실제로 현실을 계산하는데 큰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 그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래도 만나고 났으니까 제가 반바지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실권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그건 뭐 그냥 사실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마 한 대표는 그날도 그렇고 뭐 정기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뭐 그럴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한 대표의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뭐 그렇게 요청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뭐 그렇게 정기적으로까지 만날 그런 정도 필요는 현재로는 별로 못 느낀다. 네. 예. 한두 가지 중에 두 번째를 하나 더 여쭈면 그 40분의 비공개 만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수석 최고위원님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뭐 있긴 한데. 키워드만 알려주고 가십시오. 아니 그거 본인이 오픈 안 한 거를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예. 뭐 제가 보니까 예. 그날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한동훈 대표 차가 지나가고 또 그 지지자들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갖는 느낌은 한동훈 대표가 그날 그 회담 후에 아주 해피한 것처럼 보였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예. 그런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전 대표 같은 분들은 본인이 당대표 해봐서 아는데 두 사람 사이 신뢰가 없으면 40분 동안 그런 대화 뭐 할 수 없다. 속 깊은 대화 못 한다. 결국은 그냥 하나만 한 소리고 하고 끝냈을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준석 대표께서는 또 이준석 대표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 이준석 대표 처지에서 한 이야기이다. 아니 뭐 제가 처지라는 용어는 안 썼으니까. 굉장히 단어 사용에 신중하신 저희 수석 최고위원님. 이준석 대표 아니 제가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계엄 얘기가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좀 올드하다. 예, 요즘 뭐 이런 세대한테 안 맞는 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면서 예. 그 또한 이준석 대표답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해석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가령 지난번에 저희 전당대회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에 영남 출신이 참 많다.
저도 몰랐어요. 예, 그걸 짚었었죠. 네. 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걸 보고 선택한 당원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누가 의식해서 당원들이 찍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들의 굳이 원적 기류로 한다면 호남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리고 그 뽑혀 있는 지도부 가운데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본가는 영남이고 또 외가는 호남의 뿌리가 있고 뭐 이런 사람이어서 사실은 이미 민주당 우리 정치의 수준도 그렇고 민주당의 당원들의 수준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의 선정 기준도 그렇고 이미 소위 지역이라는 걸 좀 넘어서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영남 출신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참 관찰력이 있네.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그것이 민주당이 영남에 진출한 어떤 전국 정당의 성격이 있네라고 한편으로는 띄워주는 또 그런 얘기이네. 네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호남이 민주당이 취약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말을 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네. 제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영민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영민하게 말씀하는 분인데 이런 것은 올드하냐 아니냐라는 어떤 패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드한 현실이 현재 이렇게 흐름을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보고 분석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건 그렇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큰 틀에서의 생각을 이제 이번 개혁신당을 할 때 저는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의 큰 길이 결국은 본인이 처음 시작했던 어떤 보수에서 그것을 잘 유지하면서 본인이 가장 어떤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던 것을 의미 있는 과거이자 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앞으로의 미래 정치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면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나한테 올드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의 상황을 분석하는 이준석 대표의 말도 올드하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으로 전 이해했습니다. 제가 올드하다고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그런 것을 올드하다고 표현을 하는 부분들도 뭐 많이 생각을 하신 표현인데 그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는지도 저도 또 느껴진다 그냥 그렇게. 우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안 했으면 이거 아쉬울 뻔했습니다. 굉장히 댓글창에서 이준석 번역이 재밌다. 이준석 대표의 말을 해석해 주시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비교적 가깝고 예. 친하고 예. 전에는 같이 TV 토론도 많이 했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서로가 원외일 때가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토론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애정이 있는 편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워낙 높아지셔가지고 제가 같이 대담할 기회는 없었어요. 수석 최고위원이 더 높으신 거 아닙니까? 거긴 당대표잖아요. 의석수가 지금 전 대표이십니다. 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님 모시고요. 정치 현안 정말 제대로 딥하게 들어가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딥했나요? 예, 저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무리 말씀 혹시 해주시겠어요? 아니 여기 분위기 좋네요. 왜 이런 데를 이렇게 이제야 불러주셨어요? 이제야 저희가 더 자주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몰랐어요. 이렇게 죄송한데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하고 당원대회 하면서 이제 많이 반성을 했는데 제가 전에는 방송 나가는 것도 뭐 유튜브 이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안 하던 그런 그래서 또 고전한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더 열심히 제가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기회를 많이 나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지도부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저희의 좀 책무인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해서 하여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잘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은 또 뵙죠. 우아하게 선하게 말씀을 조곤조곤 잘해주시는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예, 저희 시사인 이제 아셨다고 하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저도 김민석 TV라는 걸 하는데 예.
어디 가면 갈 때마다 그 구독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걸 해야 된다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그럼요. 네,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예. 아니 좋네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김인석 수석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9월 5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5시에는 제3당 대표주자 두 사람 모셨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그리고 천하람 개혁혁신당 원내대표가 출연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